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바뀐 AP 바이오로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로이 리라고 합니다. 자, AP 바이오로지 과정 자체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이제 새로 강의를 찍게 됐었는데 기존 AP 바이오로지 강의랑 지금 현재 새로 나와 있는 이제 AP 바이오로지 커리큘럼이랑 도대체 뭐가 다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examination 시험 자체가 좀 바뀌었어요. 두 번째가 reduction in content에서 내용이 좀 줄었고요. 세 번째 순서가 좀 살짝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된 느낌이 좀 다른데 우리가 이걸 천천히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시험 자체가 어떻게 바뀌냐면 그 전에 있는 AP 바이오로지 시험 같은 경우는 MCQ가 69문항이었고 5개의 grading questions가 있었는데 FRQ도 8개의 문제가 있었어요. 2개의 long 그리고 6개의 short answer essay questions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바뀐 AP 바이오로지 같은 경우는 시험 자체가 일단 MCQ 자체는 이제 60문항으로 이제 줄었고요. 눈에 띄는 특징이 일단 grading question 자체가 이제 생략이에요. 그리고 FRQ 문제도 보니까 이제 6개의 문제로 많이 줄었고 이제 2개의 long 그리고 4개의 short essay questions가 되는 건데 일단 grading questions가 일단 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for those of you who've never seen a previous AP Bio exam before grading questions가 원래는 이런 식으로 생긴 문제였어요. 이게 뭐냐면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엄청 간단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진짜 그걸 손으로 계산을 해보고 거기서 나와 있는 정답을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이렇게 fill in the bubble sheet를 해야 됐었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더 이상 출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게 MCQ 퀘스천에서 가장 마지막 한 5문제가 이렇게 grading questions였는데 이제는 이런 문제를 이제 더 이상 출제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college board에서 새로운 AP curriculum guideline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잘 봐야 돼요. Note that multiple choice questions still assess mathematical calculations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계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Grading questions처럼 이렇게 완전히 full 주관식처럼 내가 숫자를 써야 되는 이런 건 안 나오지만 어쨌든 multiple choice answer 중에서 내가 원하는 숫자, 내가 계산했던 숫자가 맞아야 되는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계산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It's still part of the MCQ. 두 번째, reduction in content. 그래서 내용이 좀 줄어졌다 했는데 내용이 줄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이거예요. AP biology teachers have told us that there's too much content to teach thoroughly and thoughtfully in a single school year. 저는 AP biology 이 문항 여기 나와 있는 이 스크립트를 보면서 전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했던 부분인데 이게 정확하게 많은 선생님들이 똑같은 불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college board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In collaboration with AP teachers and the development committee, we are removing some content from the framework to make the course more manageable for you and your students. Specifically, the framework no longer includes body systems 하는 거야. 생리학을 아예 다 생략했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거는 정말 너무나 좋은 변화예요. 왜냐면 생리학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AP 바이오로지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굉장히 잡다하게 암기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암기한 거에 비해서 질문 자체가 많이 안 나와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었어요. 공부할 때 제일 어렵고 제일 귀찮고 제일 힘든 부분이었는데 과감하게 인체 생리학 부분은 이제 다 생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험에서는 physiology 아예 다 생략이 되는데 우리가 physiology, 생리학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도대체 뭐냐면 뭐 소화계라든지 아니면 배설계 아니면 뭐 근육계통 막 이런 식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배제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physiology 내용이 또 하나도 안 나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physiology에서 중요한 단원들이 있는데 for example, nervous system, 신경학, hormone system, endocrine system 내분비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ion transport 아니면 cardiovascular system 심장 관련된 거 이런 physiology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새로운 AP biology 코र्스 자체에서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런 식으로 예제를 드시오라고 하면서 AP biology 선생님들한테 이제 약간 좀 이렇게 recommend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cell-to-cell contact라고 하죠. 세포 사이에서 이렇게 뭔가 통신하는 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니까 immune cells, 면역학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new AP biology curriculum guideline에서 언급되는 내용이에요. 얘는 생리학이랑 면역학이라는 거죠. 두 번째, neurotransmitter, 신경학 같은 거,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래도 example case study로 보여주긴 한다는 거. endocrine system, insulin,
human growth hormones, 호르몬 관련 내용도 어쨌든 뭔가 example, guiding questions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뜻이 뭐냐면 아예 공식적으로 배제하진 않고 그냥 잠깐씩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서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언급이 될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은 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이 강의에서는 이런 것들이 딱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언급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세 번째로 우리가 reorganization of units라고 해서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게 college board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어요. AP 바이올로지를 우리는 이런 유닛별로 우리가 얘기를 할 거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서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나오는지 뭐 여기까지는 사실 그 전에 previous AP Bio Curriculum Guideline에서 나왔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닛 1에서 specifically chapter까지 다 언급을 하면서 내가 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학생들이 해당 유닛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수 칠 만한 변화예요. 굉장히 훌륭한 변화인데 왜 그러냐면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명확해졌어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게 도대체 뭔지 딱 명확해진 거예요.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새로운 강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Core AP Biology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왜 그러냐면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 생략할 거예요. 딱 AP Biology에서 필요한 부분 굉장히 자세히 언급이 됐으니까 우리는 그 부분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college board에서 요구하는 AP biology 모든 지식은 다 커버하긴 하는데 그 외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절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필수적인 이론만 정확하게 다시 말해서 AP biology 공부한 학생들의 number one complaint 선생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선생님 강의 너무 재밌는데 너무 길어요. 저는 이 불만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수험생 여러분들 위해서 시간을 다 절약할 수 있는 딱 필요한 필수적인 이론만 가르칠 수 있는 수업으로 이번에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유닛 2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그냥 해당 유닛에서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만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이론과 문제풀이를 통합하는 강의인데 시간을 줄이는 거의 연장선이에요. 이론을 배웠으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이 끝났으니까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학생들마다 약간 좀 스케줄의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 이론을 들었어. 내가 뭐 한 10월에 이론을 들었는데 내년 2월에 문제풀이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한 5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싹 다 까먹어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도 이론이 기억이 안 나고 그렇다고 이론을 다시 듣자니 시간이 없고 이런 식으로 너무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뭐라 했냐면 아예 통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론을 배운 다음에 곧바로 실전형 문제풀이를 통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이론 배운 다음에 곧바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생물학적인 수업을 들을 때는 일단 내가 그 용어 자체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이론이 질문이 나한테 올 수가 있는지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인간의 가장 큰 단점이죠. 특히 생물학같이 오랫동안 인강을 많이 들어야 되는 과목 같은 경우는 약점이 뭐냐면 점점 지루해져요. 여러분 이거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스터 프랩에서 정말 재밌는 선생님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엄청 재밌게 시작을 하는데 13강, 14강 넘어가면 급격히 체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안 하고 싶어. 귀찮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실제 학원이었으면은 제가 여러분이 결석을 잡고 하면은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하든지 뭔가 자극을 줘가지고 다시 나오게끔 다시 공부하게끔 자극을 줄 수 있는데 인간 같은 경우는 내가 안 하기 시작하면 영원히 안 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멍 때리거나 내가 옆에서 뭐 페이스북, 카카오톡 아니면 뭐 네이버 웹툰 이런 거 켜놓고 이거 하면서 그냥 대충 귀로만 듣지 않고 능동적으로 내가 지금 수업을 이해를 했고 여기서 어떤 식의 질문이 나올지 내가 곧바로 연습할 수 있는 인강의 단점들을 좀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AP 바이오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트 하나 주는데 포뮬라 시트 주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거에 대해서 워터 포텐셜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워터 포텐셜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인데 자 봐봐 공식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서 공식 이렇게 세워가지고 문제 어때 정답 나왔니?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곧바로 실전형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특히 계산 문제도 틈틈이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Core AP Biology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빠르지만 정확하게
무조건 암기보다는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줄 거고 쓸데없는 것들은 웬만한 다 제외하고 딱 AP 바이오에서 필요한 개념들 위주로만 정리할 거예요. 단원에서 내 것으로 만들어낸 필수적인 지식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거고 강의 때마다 모든 강의는 그렇지 못하지만 강의 때마다 틈틈이 final thoughts, key points 중요한 요점들을 따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단원에서 이것만 내가 잘 이해했는지 내가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실전 문제풀이 위주 수업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이론을 배웠으면 무조건 그 해당 내용을 적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문제로 출제되는지 이거를 내가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해당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바로바로 풀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조금 연관된 내용인데 SAT2 Biology AP 바이오를 보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SAT2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Here's my advice to you. AP 바이오 시험을 예를 들어서 5월에 본다. 그러면 SAT2 바이오 시험을 언제 봐야 되냐면 6월에 봐야 돼요. 10월에 SAT2 보거나 아니면은 뭐 나중에 뭐 1월에 SAT 보거나 이러지 말고 AP 바이오를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SAT2는 일단 걱정하지 말고 AP만 집중해서 잘 봐요. 그러면 SAT2 바이오지 같은 경우는 90% 정도는 대비가 돼요. 왜냐면 AP 바이오는 SAT2 바이오보다 훨씬 더 심도 있게 들어가는 거야.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AP 바이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러면 5월쯤 되면은 SAT2 바이오에서 필요한 90% material은 다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정말. 나머지 10%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SAT에서만 출제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SAT에서만 출제되는 표현 아니면 유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5월에 시험 보고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을 때 그때 잠깐 문제집 사서 조금 연습을 해본 다음에 곧바로 시험 보러 가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시간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P 바이오 이번에 새로 나온 강의 같은 경우는 필수적인 모든 이론들은 다 커버를 하되 최대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새로운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이름은 로이드이고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 얘들아. 자, 우리가 2.2단원 Cell Structure and Function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있잖아. 잠깐만. 수업하기 전에 잠깐 얘들아 헛소리. 이번 단원 있잖아. Eukaryotic cells, organelles, mitochondria, chloroplast들 우리가 자세히 배울 건데 이번 단원은 죽었어. 니는 죽었어. 그냥 이거 그냥 무조건 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야. 맞아. 무조건 외워야 돼. There's no way around it.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이 학원 강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역할이, 이렇게 막 외워야 될 거, 이렇게 좀 이쁘게 정리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쉽게 해주는 게 그게 선생님 역할 아니에요? 맞지? 맞아. 맞는데, 내가 몇 년 동안 얘를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인강으로는 좀 약간 한계가 있어. 내가 여러분이 선생님이 학원에서 가르칠 때 여러분이 실강에서 오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 organelles 단어는 그래도 뭔가 좀 인터랙티브하게 해줄 수는 있는데 인강으로는 좀 약간 한계가 있어. 왜냐면 여러분은 내가 막 질문을 하지 못하잖아. 그리고 내가 막 앞에 나와서 막 그려봐 막 이런 거 시키는 거 잘 못하니까 이게 좀 약간 한계가 있어. 그래서 지금은 있잖아. 여러분은 이 단어는 그냥 외워. 알지? 그냥 외워야 되는데 내가 이것도 알려줄게. 여러분은 심지어 이 단원이 엄청 간소화됐어. 엄청 간단해졌다고. 그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새로 바뀌었잖아. 그지? 새로 바뀐 AP 바이오 과정에서 이게 되게 단순해졌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이거 잘 봐. 라고 할 건데 그것만 잘 보면 돼. 그 외에 나머지 애들은 별로 중요치 않아. 알겠니? 그러니까 외울 때 what the fuck 막 욕이 나와도 이 정도면 사실 내 선배들에 비해서 내가 되게 단순하게 쉽게 배우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약간 스스로 마음을 좀 다독여야 돼. 알겠니? 자, 바로 시작할게. 자, 갑시다. All cells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We talked about this briefly before in a previous class. 근데 세포 자체를 우리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 오케이? 첫 번째 뭐라고 하냐? Prokaryotic cells라고 얘기해. 두 번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Eukaryotic cells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어. 자, prokaryotic cells는 우리가 전에 얘기했었지. 그치? 박테리아 같은 세포도 우리가 prokaryotic cell이라고 얘기를 해. eukaryotic cells는 누구냐? 우리같이 다세포 생명체들.
여러 가지 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 다시 말해서 multicellular organisms in animals, plants, fungi 이런 애들 우리가 전부 다 eukaryotes 얘기를 해. 이더니 이런 것들은 이런 개념들, 이런 단어들, prokaryotic, eukaryote 같은 경우는 보통은 미국에서 쭉 교육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9학년 때 intro bio 아니면 honors bio 아니면 심지어 8학년 때 막 general science, 막 integrated science 막 이런 수업 들을 때 당연히 배워봤을 거야. 되게 익숙해. 가끔씩 근데 고등학교로 유학 가가지고 처음 이런 이 단어를 보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 한국말로 우리가 진핵 생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유핵 생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단어 어원부터 좀 잠깐 설명할게. carrier라는 단어가 있어. carrier가 뭐냐면 kernel이라는 뜻이야. kernel. 라틴어로 kernel이라고 해. kernel. 여러분 kernel 하면 뭐가 생각나? 와 진짜 글씨 진짜 개못 썼다. 자 kernel이라고 해. 얘 뭐라 그래? 얘가 무슨 뜻이야? 뭔 소리야? 무슨 뜻이니 얘가? 옥수수 알갱이라는 뜻이야. 그지? kernel of corn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철자 맞나? 맞을 거야. 아무튼 이거 kernel이라고 해. 얘가 뭐냐? carrier라는 단어라고. carrier라는 단어. 자, 이 단어가 옥수수랑 뭔 상관이냐면 이거야. 옛날에 과학자들이 세포들을 처음 볼 때 현미경 이용해서 봤을 거 아니야. 그지? 마이크로스코프 이용해서 오! 하면서 이렇게 세포 처음 봤을 거 아니야. 그지? 그때 그 현미경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좋은 현미경이 나쁜 현미경이야. 엄청 구리지. 엄청 후졌어. 그지? 여러분 막 지금 뭐 써? 아이폰 11, 막 아이폰 12 막 이거 쓰고 있잖아. 그지? 그 옛날에는 막 아이폰 막 3 봐봐. 막 토 나와. 막 이거 뭐야 이거 사람들 어떻게 써? 막 이런 생각이 든다. 그때는 마찬가지로. 그지? 초창기 현미경은 굉장히 안 좋았어. 그래서 우리가 세포를 볼 때 세포가 이렇게 보였어. 이거 세포 있네. 이거였다고.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얘 약간 옥수수 알갱이처럼 보였는데? 그러면서 carrier 이런 식의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야. 오케이?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현미경 기술이 점점 발달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점점 자세히 보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 자체가 똑같은 세포인데 이렇게 좀 더 좋은 현미경을 보니까 뭘 발견하게 됐냐면 이 세포가 사실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됐어. 그리고 심지어 세포 안에 이렇게 돼 있었어. 예전에는 구분이 안 됐어. 그냥 이렇게 그냥 세포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좋은 현미경 보니까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우리가 전에 옥수수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진짜 옥수수가 아니라 여기 세포 안에 사실 진짜 옥수수 알갱이 하나 더 있어 라고 생각을 했다고. 진짜야. 농담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이 세포 중에서 진짜 뭔가 옥수수 알갱이, 다시 말해서 핵이 있는 세포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eukaryotic cell이라고 한다고. U라는 게 유리카 할 때 우리가 진리 찾았다라고 하는 거지. 그지? 진짜 옥수수가 있는 세포다. 그래서 핵이 있는 세포도 우리가 eukaryotic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prokaryotic, pro라는 게 무슨 말이야? 앞이라는 뜻이 앞전이라는 뜻이지. 그지? 우리가 전에 옥수수처럼 생각했던 거 얘가 사실 그냥 prokaryotic cell다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얘는 핵이 없는 세포야. 얘가 없어. 핵이 없고 그냥 진짜 이제 세포만 이렇게만 돼 있는 애들 우리가 prokaryotic cell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어원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prokaryotic cells랑 eukaryotic cells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뭐가 차이 나냐? 첫 번째, single-celled organisms, 박테리아 같이 혼자 세포 하나로만 이루어진 생명체. 세포 하나가 그 생명체 그 자체야. 걔를 우리가 single-celled organism이라고 하는 거고 prokaryotic cells는 보통 single-celled organism인 경우가 많이 있어. 그에 비해서 eukaryotic cells 같은 경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multicellular organism이라고 얘기를 해. 아니면은 간혹 가다가 single cell organism도 있긴 해. eukaryotic 중에서.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 인간, 나무, 아니면 버섯 이런 애들 multicellular organism은 전부 다 eukaryotic cells고 가끔씩 예외적으로 막 아메바 같이 막 뭔가 좀 특이한데 단세포이긴 해. 세포 하나긴 한데 핵이 있는 세포들도 가끔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복잡하니까 그냥 나를 웬만하면 그냥 이거 지워버리고 그냥 multicellular organism은 eukaryotic cells다 이렇게 외우는 걸 추천을 해. 오케이? 자, 이 둘의 차이가 뭐라고? 핵이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차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simple structures, 단순한 구조를 가진 거에 비해서 eukaryotic cells는 당연히 조금 더 complex,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복잡한 구조라는 게 뭐냐면 얘는 핵이 없고 얘는 핵이 있다라는 거야. 자, 핵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또 다시 말해서 그 DNA 자체가 사이토플라즘에서 그냥 둥둥 떠다니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기억나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뉴클리오이드라고 했잖아. 그지? 그때 그냥 젤리-like 사이토플라즘에서 그냥 둥둥 떠다니고 있는 DNA. 이 DNA 같은 경우는 딱히 뭔가 단백질이랑 관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naked DNA라고 표현되는 거에 비해서 eukaryotic cells는 일단 기본적으로 뉴클리스가 있어.
핵이 있어. 이 핵의 역할이 뭐냐? DNA를 담궈 놓는 통이야. It's a container that contains DNA. 이해되니? 그래서 세포 안에서 특별한 통 하나가 더 있는 거야. 그 통 안에서 뭐가 있냐면 DNA가 있는데 그 DNA는 뭐냐? Wrapped around histones라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단백질 이거 한번 볼 거야. 단백질에 감겨있는 형태로 DNA가 존재하는 게 특징이야. 엄청 특이해. Moving on, what else can we say about prokaryote cells? 자, 얘네들은 organelles가 없다라는 게 특징. organelles가 뭐였지? 소기관이라고, 그래서 specialized function을 가지고 있는 뭔가 작은 기관들을 우리가 organelles라고 하는 건데 prokaryote cells는 organelles가 딱히 없었어. except for ribosomes는 있었지. ribosomes, 그지? ribosomes는 뭐였어?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애들, 그지? The only exception to this rule that prokaryote cells do not have organelles is they have one organelle. It's called ribosomes. 이거는 기억해야 돼. 자, 그럼 eukaryote cells는 어떨까? It has all the organelles, 그지? membrane-bound organelles 전부 다 있는 거고 얘는 ribosome 있어 없어? 당연히 있지. It has 80S ribosome. 살짝 크기가 크지만 어쨌든 역할이 똑같은 ribosomes도 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every single living organism on Earth can be divided into either prokaryote or eukaryote cells, but because both cell types have ribosomes, we can safely assume that both cells originated from one common ancestor. So this is showing you how evolution works. Moving on, 대표적인 prokaryote cells 예를 들면 우리가 E. coli cells, 우리가 대장균이라고 했었고 이제 eukaryote cells는 어떤 애들이 있냐? 동물, 식물, 그리고 균류, 우리가 버섯 종류, fungi cells는 전부 다 eukaryote cells라고 할 수 있어. 되니? 자, 바로 갑시다. 지금부터 그냥 따다다다 정리할 테니까 그냥 바로 다 외워야 돼. 자, 첫 번째, nucleus라는 게 있어. nucleus는 뭐냐? It's made up of a double membrane with pores. 자, 핵은 특이한 게 뭐냐? 막이 있는데 막으로 이 핵을 만드는 거야. 이 핵 자체, 핵막이 double layer야. It's two membranes. two membranes가 있고 구멍이 송송 나와 있어. 그래서 걔를 우리가 pore이라고 해. nuclear pore이라고 해. 안녕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뭐 할 거냐면 3.5단원 photosynthesis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가 전 시간에 사실 얘기했지. 그치? 사실 AP 바이오 커리큘럼대로 한다면 photosynthesis 3.5단원 배우고 그 다음에 3.6단원 cell respiration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나는 웬만하면은 cell respiration부터 배우는 걸 추천을 해. 왜냐면 그걸 이해해야지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photosynthesis 단원이 이해가 더 잘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인강에서 나와 있는 그 사이트 순서 잘못된 거 아니야. 난 웬만하면 cell respiration부터 하는 걸 추천하기 때문에 나 일단 그걸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photosynthesis는 cell respiration을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 오늘 우리가 할 게 뭐냐면 Light dependent reaction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야.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carbon cycle 그리고 cyclic phosphorylation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우리가 좀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photosynthesis is carried out by green plant cells which harness light energy to create 3 carbon sugars, later glucose from carbon dioxide, creating oxygen as a side product. 자, 여러분은 이 문장을 딱 보자마자 전부 다 이해가 돼야 돼. 하나하나씩 나랑 한번 볼게요. photosynthesis, 광합성이라는 과정은 is carried out by green plant cells. 누가 한다고? 식물세포가 한다라는 거야. 자, 포인트가 뭐냐? green plant cells야. 식물세포 중에서 모든 식물세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초록색깔을 띠고 있는 식물세포들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래? 가장 흔히 하는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몸통이 갈색이잖아요. 그리고 잎사귀는 초록색이죠. 광합성은 그럼 몸통에서 어떻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 갈색이야. 초록색 부분에서만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잎사귀에서만 일어난다고. 이래 갈색 부분이나 뿌리 부분에서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green plant cells하고 따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이유가 왜 그런지 나중에 엄청 중요해. 그래서 지금 일단 무조건 초록색 색깔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 오케이? Which harness light energy. harness라는 건 뭐야? 에너지 커플링이라는 걸 말하는 거지, 그지? 에너지 일단 받아, 에너지 이용해가지고 어떤 에너지? 광 에너지, 빛 에너지, 태양에서부터 오는 sunlight 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한다고? 3 carbon sugar 만든다라는 거야. 3 carbon sugar가 무슨 말일까? 탄소가 3개 있는 카보하이드레이트 덩어리를 말하는 거지, 그지? 얘는 나중에 글루코스로 전환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카본은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냐? 카본 다이옥사이드, CO2라고 하는 atmospheric gas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야. 대기층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그걸 잘 가공해서 3 carbon sugar를 만든다라는 거야.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옥시전 가스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byproduct야, side product. 그러니까 내가 원래 만들고 싶은 거는 글루코스지 옥시전 가스가 아니다라는 거야. 공식은 이렇게 돼 있어. cell respiration 공식처럼 나는 마찬가지로 이거를 한번 외울 걸 추천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왼쪽에도 물이 있고 오른쪽에도 물이 있지. 그래서 얘가 바로 complete balance reaction인데 사실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조금 더 balanced된 이거를 외우는 거 난 추천을 해. 얘 같은 경우는 a simplified model, 그래서 이게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 상쇄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은 이 정도의
이퀘이션 정도는 나는 외울 걸 나는 꼭 추천을 해. 어쨌든 라이트가 들어가고 CO2가 들어갔는데 몇 개? 6개. 그러니까 우리가 6개짜리 카본은 6개짜리 카본이 슈거를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물도 필요한 건데 물 같은 경우는 H 그리고 O 어디 사용될까? 이때 사용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옥시전 가스도 발생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또 기본적인 내용 우리가 metabolic process라고 해서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반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이 있다고 했어. 첫 번째 우리가 catabolic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anabolic metabolism 있다는 거 기억나니? catabolic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 자르다라는 거지. 이제 자 자른다는 거는 화학적인 결합을 자른다는 거고 화학적인 결합을 자른다는 건 뭐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야.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바이오에서는 99%는 자를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변하는 건 사실이야. 그래서 breakdown of glucose into CO2 내가 글루코스 덩어리를 6개의 CO2로 내가 잘라버리는 과정 얘를 우리가 catabolic reaction이라고 할 수 있어. 왜냐면 글루코스는 high energy molecule이고 How do I know it's high energy? There's a bunch of chemical bonds that's all holding that carbon in place. 그러니까 그 chemical bond 안에서 에너지가 가득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걔를 다 잘라. 그러면 이제 카본 덩어리들이 막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정적인 상태, 좀 더 스테이블한 상태라고 말하는 게 맞겠지. 얘 같은 경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exergonic reaction, 다시 말해서 바깥쪽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고 우리는 전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 바로 cell respiration 과정 통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ATP라는 물질을 만들 수 있는지 이것까지 우리가 배웠어. 얘가 바로 cell respiration 되는 거야. 이해돼? 자, metabolic reaction 하나 더 있었지. anabolic reaction. 얘는 뭐였어? build-up이라고 했지. 그지? 작은 것들을 다 연결시켜가지고 하나의 큰 덩어리를 만드는 거. 걔를 우리가 anabolic reaction이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바로 photosynthesis, 광합성이 바로 그 과정이지. 왜냐면 우린 여러 개의 CO2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냐면 글루코스 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어. CO2 하나하나 내가 모아가지고 6개를 모은 상태에서 걔네들 다 화학적인 결합으로 딱 연결시켜서 하나의 큰 덩어리를 만들어버렸어. 얘 같은 경우는 anabolic reaction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나올까 아니면 들어갈까?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과정이지, 그지? 얘 같은 경우는 it doesn't release energy, it requires energy.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는 거야. Why do I need to put in energy? 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chemical bond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넣어줘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given in the form of ATP and NADPH. 그래서 어떻게 에너지를 얻게 되는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야. 나중에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조금 더 기본적인 내용 우리가 chloroplast structure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얘기를 합시다. 자, 우리는 전에 cell organelle 단원에서 식물세포에 대해서 얘기했었어. 그때 우리가 chloroplast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누구랑 같이 배웠었냐? mitochondria 그리고 chloroplast. 얘네 두 개는 엄청 중요해. 그래서 무조건 딱 외우고 가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때? 머릿속에서 싹 포맷했지? 그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거야. 식물세포 중에서 초록색인 세포들에서만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얘네들이 도대체 왜 초록색이냐라고 보니까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organelles들이 발견돼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organelle 누가 있냐? 이렇게 초록색 점처럼 보이는 거 보이니? 여기 초록색 점들 하나를 딱 살펴보니까 얘가 바로 이렇게 생겨있다. 얘가 바로 chloroplast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 여기서 바로 광합성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초록색인 부분에서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실제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 엄청 이쁘잖아? 그지? 이렇게 육각형 모양 얘 보여? 얘 같은 경우는 식물세포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잘 봐야 돼. 그지? 식물세포가 이렇게 벽이 뚜렷하게 있는 거고 여기 안에서 이렇게 동전처럼 보이는 이 초록색 동그라미들이 있지. 그지? 얘가 바로 chloroplast가 되는 거야. 그래서 chloroplast는 우리가 전에 배웠으니까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 자, 얘 같은 경우 여러분 그려줘야 돼. 자, chloroplast는 일단 mitochondria랑 같이 배웠었어. 왜? Theory of endosymbiosis 얘기하면서 그때 같이 배웠었지, 그치?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chloroplast는 membrane이 두 개가 있다라고 했었어. 기억나? phospholipid bilayer, phospholipid bilayer 두 개의 membrane이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outer membrane. 안쪽에 있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할까? inner membrane이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여기까지는 mitochondria랑 똑같아. 다른 점은 뭘까? inner membrane 같은 경우는 mitochondria는 very very wrinkled였지만 chloroplast 같은 경우는 inner membrane는 very very straight. 그러다 보니까 outer membrane이나 inner membrane 사이에서 공간이 별로 없어. mitochondria에서는 우리가 intermembrane space는 엄청 중요했지. 그치? 왜 중요했어? proton concentration gradient를 만들어줄 때 엄청 중요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intermembrane space 엄청 강조를 했었는데 chloroplast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이 딱히 없어. 왜냐면 outer membrane, inner membrane 둘 다 탱탱하니까. 대신에 chloroplast는 뭐가 있냐? inner membrane 안쪽에 있는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치? 자, 여기 안쪽에 있는 공간에 membrane으로 된 주머니들이 있다라고 했었어. 얘도 phospholipid bilayer야. 얘도 phospholipid bilayer인데 이렇게 그냥 조그만 주머니들이 있어. 파우치가 있는데 이 파우치가 자기들 위에서 이렇게 하나씩 stack on top of each other 이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 membrane pouch 하나, 덩어리 하나, 주머니 하나 얘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thylakoid라고 얘기했었지. thylakoid. 그치? 자, thylakoid라는 거는 inner membrane 안쪽에서 발견되는 membrane sac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membrane sac, what is this membrane made out of? 당연히 phospholipid bilayer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자, 여기서 thylakoid 안에 있는 공간도 있어요. 이해되니? thylakoid 안에 있는 공간.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thylakoid space라고 얘기를 해. thylakoid space. 아니면 조금 더 과학적인 용어로 lumen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 lumen. thylakoid lumen, thylakoid space 둘 다 똑같은 말이야. 여기는 thylakoid 안에 있는 공간을 말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thylakoid들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쌓여 있는 모양 자체 우리가 뭐라고 했었지? granum이라고 얘기했었지. granum. 그지? granum is singular. 얘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럼 우리가 plural form grana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granum이라는 거는 stacks of thylakoid를 말하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여기 그지? thylakoid 안에 있는 공간이랑 달라. 그지? 얘는 thylakoid 밖에 있는 공간이야. but still inside of the inner membrane. 이해되지? 여기 있는 공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stroma라고 얘기했었어. stroma. 자,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름들 그리고 얘네가 뭘 얘기하는지 이거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돼. 이건 무조건 암기하고 있어야 돼. No exceptions. 오케이? 할 수 있겠어? 네, 얘들아. 자, 오늘 우리가 뭐 할 거냐면 4.1단원 우리가 cell communication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번엔 1단원이지, 그지? Unit 4에서 첫 번째 단원이만큼 오늘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약간 기본적인 소개야. 기본적인 소개인데 여러 가지 examples를 우리가 들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예제를 들 건데 처음에는 있잖아. 다 외우려고 하지 마. 그냥 예시를 드는 거야. I'm just giving you examples to try to prove a point. Your job is to understand what the point is. Okay? 그래서 너무 example 자체에서 너무 caught up 되지 말고 어차피 중요한 example 아니면 다시 한번 봐야 되거나 아니면 자주 언급되는 exampl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후 다른 단원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니까 don't freak out about it. Let's just talk about the basics of cell communication starting with direct contact.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복습을 좀 합시다. 2.4단원 우리가 plasma membranes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어. 자, plasma membranes, first of all, is made up of phospholipid bilayer. We talked about this already, right?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이 있는데 그 막만 있는 게 아니야. It's not just phospholipid bilayers. There's other things that are also inside, aside from phospholipids. For example, cholesterol 같은 애들도 있었어. 기억나니? cholesterol 뭐였는데? membrane fluidity를 증가시켜줄 수 있는 이런 애들도 있었고 또 동시에 뭐 했었냐면 프로틴 같은 애들도 많이 있다라고 했어. We also talked about two different types of proteins. 그지? 우리가 바깥쪽에서 지금 membrane 바깥쪽에서 존재하고 있는 프로틴도 있고 안쪽에 박혀있는 프로틴도 있다. 그래서 이게 두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얘기하면서 야 이런 프로틴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functions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뭐 hormone binding sites 뭐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했어.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면 phospholipid bilayer 자체에서 지금 박혀있는 embedded 돼 있는 integral protein인데 얘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부터 오는 어떤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단백질이다라는 거야. 두 번째 우리가 immobile enzymes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엔자임 역할하는 애들이 박혀있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cell adhesion에서 세포들끼리 딱 이렇게 접착할 수 있게 서로 붙어있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단백질도 있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cell 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세포랑 세포 사이에서 뭔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molecule 자체를 내가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단백질들이 they are receiving some kind of signal 이런 방법들도 있고 마지막 우리가 passive transport, active transport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도 했었지. 그치? 기억나니? 그래서 우리가 non-polar인 애들은 쉽게 통과할 수 있지만 polar 애들은 통과가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의 difference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우리가 뭐 할 거냐면 기본적인 우리가 배웠던 이 내용에서 얘네들 있잖아. 그리고 얘네들 이거 두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자, cellular organisms must be able to communicate with other cells to relay information. That's the point.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거는 결국에는 이거야. 이번 단어에서 엄청 간단해. 세포랑 세포 사이에서는 무언가가 정보 교환이 돼야 돼. They have to be able to exchange information. They have to be able to talk to each other. 선생님, what do you mean by talking? Like, why do cells need to communicate? Well, here's the thing, right? Prokaryotic cells 있잖아, 그지? 얘네들 같은 경우는 they have to send and receive signals that regulate growth. quorum sensing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뭔지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거야.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박테리아랑 박테리아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박테리아가 있어. Even though they're different, they're completely independent living organisms, they still have to find a way to communicate. Now, human beings, for example, 자 봐봐. 방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차 있어.
everybody's like smushed inside this room. 그지? 그럼 꽉 차.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몇몇 애들 좀 나가. 덩치 큰 애들 좀 나가라고 이렇게 말을 해. 그지?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들이 덩치 이만한 0.1톤 되는 사람이 어이씨 나 나가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이래? 자, 방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는 living organism, completely independent organism has communicated with another living organism and tell them what to do. Why? Well, in order to better survive as a species.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치? 걔네가 자꾸 꾸역꾸역 들어올수록 우리는 점점 좁아져가지고 우리가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야, 좀 적당히 몇 명 나가라고 내가 통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이런 게 바로 quorum sensing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우리가 eukaryotic cells. 얘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 Coordinated efforts as a whole organism. 우리가 핵이 있는 세포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eukaryotic cells. For example, cells that are found in the human body. 그지? 여러분 몸속에서 발견되는 웬만한 세포들은 전부 다 nucleus가 있어. 하지만 those independent cells, these eukaryotic cells, aren't as a cell a living organism. 그러니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포 하나를 보면서 저기 인간이 있다라고 말하진 않아. 그치? 인간이란 건 여러 개의 세포들이 다 모여가지고 coordinated effort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개체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세포들이야, 내 발가락에 있는 세포들은 둘 다 they're part of my body. And if you think about it, they have to be able to communicate in order to coordinate their efforts. For example, let's say the tips of my fingers are getting super hot. 갑자기 내가 뭔가 뜨거운 냄비를 만졌어. 그러면 여기에서 내 손가락 끝에 있는 세포들 같은 경우는 뜨거움을 감지해야 되는 거고 once they receive the information that something is really hot here, they have to be able to relay that information to some part of the brain. The brain cells receive that information and then they send another signal downwards to contract my muscles so I can pull my arm back, right? As a living organism, all of my cells need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ll the time. 그래서 예를 들면 fighting off infections, responding to various stimuli, growth spurts, maintaining homeostasis, everything that you do as an organism as a whole is there's a basis in which the cells are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자, 그래서 quorum sensing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만 좀 얘기를 해볼게. 얘 같은 경우는 내가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할게. So we'll talk about various examples about this later. But for now, this is just introduction to what quorum sensing is. 자, 봐봐. 이런 식의 도형이 나와 있는데 first of all, there's two things that you're paying attention to. Number one, there's bacteria in this environment, okay? These bacteria are secreting these tiny green chemical substances. 얘는 뭔가 화학적인 성분이야. 자, 여기 있는 세포들이 외부로 지금 환경에다가 이 뭔가 초록색 화학 물질을 분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 근데 박테리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네들은 점점 더 secreting한 chemical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 봐봐. Bacteria can secrete chemical signals to the neighboring environment. Neighboring bacteria that sense these signals can respond in various ways. quorum sensing이라는 게 뭐냐면 박테리아들끼리 communicating 하는 그 method 자체 우리가 quorum sensing이라고 얘기를 해. 왜냐면 quorum is referring to this signaling molecule. 이 화학적인 성분을 말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박테리아가 두 마리밖에 없어. 근데 이 환경 자체에서 박테리아가 더 많이 살 수가 있어. 그러면 이 두 마리의 박테리아들은 무언가 화학 물질을 분비를 하는 건데 얘가 뭐냐? 야, 우리 분열해도 돼. 우리 조금 더 많은 the equal copies를 만들 수 있어. identical copies를 많이 만들 수 있어. 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도 야, 우리 지금 되게 공간이 많이 있어. 그럼 얘도 얘한테 야, 우리 공간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서로 신호한테 보여주니까 얘네가 둘 다 서로 신나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dividing을 하기 시작하겠지.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엄청 많은 박테리아가 이렇게 번지게 될 수가 있어. 자, 그럼 박테리아 개수가 많은 만큼 얘는 뭐해? 화학적인 물질 더 많이 분비를 하겠지. 그지? 자, 어느 순간부터는 근데 너무 박테리아가 많이 있어. 그럼 얘네는 뭐 하냐? 야, 우리가 지금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더 이상 분열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그때부터 뭔가 다른 화학적인 신호를 분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다른 화학적인 신호를 분비하면서 이 박테리아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분열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coordinated effort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돼? These individual bacteria, even though they're single cells, they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n order to regulate growth. They're basically responding to that signal in a certain way. So, like I said, right? One example is they just stop dividing. 야, 우리가 너무 지금 많아졌어. 그래서 우리가 그만 분열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very straightforward example가 있는 거고 quorum sensing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박테리아들은 정말 뭔가 마치 It's almost like they're acting like intelligent, sentient human beings. 뭔가 생각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박테리아가 너무 많아지기 시작해. 박테리아가 너무 많아지면
인간이랑 똑같아. 인간이 너무 많으면 막 똥을 막 많이 살 수 있어. 화장실에 많이 가가지고 뭔가 막 독성 waste material, nitrogenous waste material을 많이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다 방 안에 있는데 막 전부 다 막 화장실에 가서 막 똥을 막 싸 제끼고 있어.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점점 이 환경 자체가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게 되겠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박테리아도 똑같이 뭔가 waste matter가 많이 만들어져서 뭔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순간 그때부터 박테리아들이 자기들이 뭔가 화학 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하는 건데 특정 박테리아들이 갑자기 야, 내가 똥 치울게 라고 하면서 똥 치우는 전담인 애들이 생기기 시작해. 예? There are bacteria that start to appear that are specialized for a certain task. For example, clearing out metabolic waste or breaking down glucose better, right? To provide energy for neighboring cells. 내 자신을 위해서 하니까 주변에 있는 애들한테 에너지를 나눠주기 위해서 글루코스 분해하는 거에 특화된 박테리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면은 뭔가 다른 functional role을 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갑자기 they express genes for specializing function, for some kind of specialized function. 뭔가 자기 기능이 특화된 뭔가 개성 있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얘가 바로 쿼럼 센싱이야. 얘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example 하나 더 볼게. 자, 얘 같은 경우는 yeast야, yeast. yeast는 효모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single cell organism이야. 단세포 생명체야. 근데 얘는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핵이 있어. They have a nucleus, but nonetheless they're still single-celled organisms. Now, these yeast, it turns out, have two different types. 두 종류가 있어. 예를 들면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뭔가 성별에 따라서 뭔가 두 개의 다른 인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트도 마찬가지로 사실 두 종류의 다른 애들이 있는 건데 이스트는 당연히 뭔가 남성, 여성 뭔가 성별로 분리하기 좀 어렵겠지. 세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 하냐면 males랑 females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A 그리고 alpha라는 기호를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야.